잠깐만, 민준아. 아들과 통화를 막 끊으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끊기지 않은 전화기 너머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사돈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우리 딸 인생의 자네는 침이야, 침! 알겠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내 평생이 담긴 건물을 담보 잡아 저 집안 빚을 다 갚아준 게 불과 얼마 전인데, 이어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사나운 목소리. 엄마 말이 맞지. 우리는 수준이 워낙 다르니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전화기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 비수 같은 말들이 제 남은 인생을 통째로 뒤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미였습니다. 남편 일찍 여의고 시장 좌판에서부터 시작해 억척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20평 남짓한 해장국집을 열고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뜨거운 뚝배기에 손이 대고 무거운 뼈다귀통에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오직 하나, 제 아들 민준이 얼굴만 보면 모든 고통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온 제 인생의 결정체가 바로 지금 제가 사는 이 작은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1층에는 제 해장국집이 있고 2층과 3층에서는 월세를 받습니다. 그리고 4층, 햇볕이 가장 잘 드는 곳이 바로 제가 사는 집입니다. 제 젊음과 땀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이곳을 저는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참 바르고 착하게 자라주었습니다. 번듯한 대학을 나와 모두가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취직했고 어여쁜 며느리 지아까지 제게 데려왔습니다. 처음 지아를 봤을 때 어찌나 싹싹하고 살갑던지 어머니 하며 따르는 모습에 딸 없는 서러움이 다 가시는 듯 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결혼 후 자신들의 보금자리에서 독립했지만 주말이면 꼭 저를 찾아와 안부를 묻고 제 해장국집 일까지 팔을 걷어붙이고 돕는 참 예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화창한 일요일 오후 아들 내외가 환한 얼굴로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지아는 자기가 직접 담갔다며 예쁜 유리병에 담긴 오미자청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여름 내내 땀 흘리시느라 힘드셨죠? 이거 시원하게 타드세요. 그 고운 마음씨에 저는 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잠시 가게를 맡겨두고 4층 집으로 올라와 세 식구가 나란히 앉아 제잘거리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이제 슬슬 아기 가질까 봐요. 어머니께 예쁜 손주 안겨드려야죠. 지아의 말에 저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뻤습니다. 그저 이 행복이 영원하기만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게 어찌 그리 순탄하기만 하겠습니까? 행복의 정점에서 불길한 그림자는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주말에 저를 찾아오는 며느리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회사 일이 힘든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제가 차려준 밥상 앞에서 멍하니 창밖을 보거나 한숨을 푹 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새아가 무슨 일 있니? 얼굴이 반쪽이네. 걱정되어 물으면 지아는 황급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렇게 말하는 지아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식 키우는 어미의 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불안한 마음의 하루는 아들 내외가 찾아온 날 가게가 한창 바빴습니다. 잠시 숨을 돌리려 주방 뒤편으로 가는데
가게 구석 테이블에 마주 앉은 아들과 며느리의 심각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빠, 정말 어떻게 해? 우리 아빠 회사 정말 부도나는 거 아니야?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며느리의 목소리에 아들은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나지막이 위로했습니다. 지아야, 너무 걱정하지 마. 어떻게든 방법이 있을 거야. 장인어른도 힘내셔야지. 그 대화를 들은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의 어두운 얼굴과 아들의 깊은 한숨, 그 모든 조각들이 한 번에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안사돈이 얼마나 자기 남편 사업을 자랑스러워했는지, 지아가 얼마나 자기 아버지를 존경했는지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집안의 자부심이 통째로 무너져 내릴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그저 걱정만 할 뿐이었습니다. 남의 집안 사업 문제에 제가 나설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불길이 제 집 처마 밑까지 활활 타들어올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 내외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무거워졌습니다. 웃음기가 사라졌고 두 사람 사이에는 제가 감히 끼어들 수 없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애써 모른 척 주말에 찾아온 아이들에게 뜨끈한 해장국 한 그릇이라도 더 챙겨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밥상에 앉아 있어도 숟가락만 깨작거리는 아이들을 보니 제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가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민준이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지아가 쓰러졌어요. 저는 들고 있던 행주를 내팽개치고 택시를 잡아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하얗게 질린 얼굴로 누워있는 지아를 보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과로와 영양실조라고 했습니다. 링거를 맞는 며느리의 앙상한 손목을 잡고 있는데 지아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어머니, 흐흑, 어머니, 우리 아빠 어떡해요? 우리 집 이제 다 망했어요. 서럽게 우는 며느리를 보니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남이 아니라 제 아들의 아내이자 제 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는 지아를 달래 집으로 보냈지만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의 안사돈과 박갓사돈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뒤에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지아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평소 그렇게 꼿꼿하고 기품 있던 안사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제 앞에 선 안사돈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 손이 어찌나 차갑고 떨리던지. 사부인. 안사돈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순간 제 앞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 허리 한번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산 제 앞에서 그렇게 꼿꼿하고 우아하던 사람들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해장국집의 차가운 타일 바닥 위로 사돈과 안사돈, 그리고 제 며느리 지아까지 세 사람이 나란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뚝배기가 끓어넘치는 소리, 손님들의 왁자지껄한 소리, 그 모든 세상의 소음이 한순간에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사부인, 제발 저희 좀 살려주십시오. 안사돈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정적을 깨고 제 가슴에 날아와 박혔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그저 숨을 들이켠 채 그들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며칠 전 며느리가 병원에 실려갔을 때부터 이미 예감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 일터 한복판에서 내 손님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이야.
어서 일어나세요, 사돈어른. 이러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다 봅니다. 제가 당황해서 그들을 일으키려 했지만 바깥사돈은 오히려 제 바짓가랑이라도 붙들 기세로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남에게 굽히는 법 없이 자신의 사업에 그토록 자부심이 넘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어깨가 지금 낡은 장롱처럼 삐걱거리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염치 없습니다, 사부인.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댈 곳이 이제 사부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바깥사돈의 목소리는 물기를 잔뜩 머금은 솜처럼 무겁고 축축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절망의 냄새가 짙게 풍겨왔습니다. 저는 일단 가게 안 손님들의 시선부터 피해야겠다는 생각에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선 일어나서 말씀하세요. 위로 올라가시죠. 여기선 이야기가 안 됩니다. 제 말에 세 사람은 마지못해 몸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서둘러 가게 문에 재료 소진 팻말을 걸어 잠그고 그들을 4층 제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에 들어선 그들은 차마 소파에 앉지도 못하고 다시 바닥에 주저앉으려 했습니다. 됐습니다. 그냥 앉아서 말씀하세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제 물음에 안사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화장기가 모두 지워진 채 눈물과 절망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사부인 회사에 막아야 할 돈이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막지 못하면 정말로 부도입니다. 평생을 바친 모든 것이 끝장입니다. 얼마인데요? 대체 얼마기에? 안사돈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 듯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대신 바깥사돈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가 내뱉은 액수는 제 귀를 의심할 만큼 거대한 것이었습니다. 시장 좌판에서 뼈골이 빠지게 벌어도 평생 만져볼 수 있을까 싶은 그런 돈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한번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라곤 이 낡은 상가 건물 하나가 전부인데 저들이 말하는 돈은 이 건물을 통째로 팔아도 모자랄지 모르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저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돈어른, 저는 그런 돈 없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가진 거라곤 이 건물 하나뿐인 것을요. 제 말에 안사돈의 눈에서 기어이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사부인,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염치 없고 죽을 죄를 짓는 말인 줄 알지만 이 건물이라도 담보로 잡히면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건물은 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키우며 흘린 땀과 눈물의 결정체였습니다. 밤새도록 무릎이 쑤시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아파와도 아침이면 창밖으로 보이는 저 건물 간판을 보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담보로 내놓으라니, 그것은 제 목숨을 내놓으라는 말과 같았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안 됩니다. 제 단호한 목소리에 지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고 퉁퉁 부은 눈은 저를 향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희 아빠 엄마가 저렇게 무릎까지 꿇으셨는데 우리 집 다 망하게 생겼는데 어머니는 돈만 생각하세요? 그 말이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가 돈만 생각한다고? 이 건물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 저 아이는 정말 모르는 걸까? 서운함과 배신감에 입술이 바싹 말라왔습니다. 세아가, 너는... 제가 무슨 말이라도 하려던 그때였습니다. 지금까지 벽에 기댄 채 고개만 숙이고 있던 아들 민준이가 천천히 우리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순간 제 눈앞에서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돈 부부와 며느리의 옆에 제 아들이 나란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일어나. 소리치는 제 목소리가 처절하게 떨렸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내 아들만큼은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기죽지 않고 살게 하려고 제가 얼마나 발버둥 치며 살아왔는데 그런 내 아들이 내 눈앞에서 무릎을 꿇다니. 어머니 죄송해요. 민준이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지아를 만나서 저 때문에 지아가 고생하고 이제 어머니까지 힘들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그게 내 탓이야? 일어나. 어서.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지아랑 저 이대로 끝낼 수 없어요. 장인어른 회사가 무너지면 저희 가정도 무너져요. 제가 대기업까지 그만두고 그 회사로 들어간 건 다 지아를 사랑해서 이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였어요. 어머니 제발이요. 아들의 울음 섞인 목소리에 제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아들은 처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안정된 대기업을 박차고 나와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사돈의 회사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며느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의 진심을 저는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사돈네 식구들을 우선 돌려보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달라는 말과 함께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은 저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제가 평생을 바쳐 이룬 도시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눈물, 며느리의 원망, 사돈의 절망. 그것들이 뒤섞여 제 머릿속을 헤집고 있었습니다. 밤새 제 안에서 수만 번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내 평생과 아들의 눈물. 저울의 양끝에 놓인 그것들은 감히 무게를 잴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이 건물을 잃으면 저는 다시 길바닥에 나앉아야 합니다.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무너진 얼굴을 떠올리면 차라리 내 목숨을 내놓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동이틀 무렵 기나긴 전쟁은 끝났습니다. 패자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자식을 이기는 어미는 이 세상에 없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해장국집 단골 손님 중에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 사무장님 접니다. 뼈다귀 해장국집 아줌마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건물을 담보로 돈을 좀 빌려야 할 것 같은데 그 전에 확실하게 해둘 게 있어서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요. 수화기 너머로 사무장의 의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은 정해졌으니까요.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내 인생 전부를 걸어야 한다 해도 저는 전화를 끊고 잠들어 있는 아들의 방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곤히 잠든 아들의 얼굴을 한참이나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것이 내 마지막 희생이 되기를, 내 아들이 다시는 눈물 흘리는 일이 없기를, 그렇게 간절히 또 간절히 빌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아쉬울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다르다는 것을 저는 시장 바닥에서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돈 몇 푼에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것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들의 눈물 앞에서 모든 것을 내주기로 결심한 그 순간에도 마지막 빗장은 걸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사돈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을 지키기 위한
어미로서의 마지막 본능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해장국집 단골이었던 김 사무장을 만났습니다. 그의 소개로 저는 한 연륜 있는 변호사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책 냄새와 묵직한 공기가 흐르는 그곳에서 저는 제 평생의 재산 목록과 등기부등본을 꺼내 놓았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이 건물을 담보로 사돈 댁에 돈을 빌려주려고 합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안경 너머로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사모님, 가족 간의 금전 거래는 신중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런 거액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닙니다. 확실한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제 단호한 말에 변호사는 잠시 저를 살피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제 요구사항을 분명하고도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대신 그 돈이 들어가는 사돈의 회사, 그 회사의 공장 부지와 가장 비싼 기계 설비 일체에 대해 제 이름으로 근저당을 설정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돈께서 회사를 담보로 은행에서 직접 대출을 받으면 될 일이지 왜 굳이 사모님 건물을? 그분들은 이미 신용이 바닥나서 1금융권에서는 단 한 푼도 대출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서는 겁니다. 하지만 변호사님, 저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아들도 지켜야 하고요.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 잘못되었을 때 제가 길바닥에 나앉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제 목소리에는 물기가 없었습니다. 어젯밤의 눈물은 모두 말라붙고 오직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차가운 결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제 눈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이내 알겠다며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역시 전문가였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법적 안전장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돈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제가 설정한 근저당권을 즉시 실행하여 회사의 자산을 경매에 넘기고 제 돈을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서류를 들고 사돈네 식구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제 해장국집 한쪽 구석 가장 조용한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사돈 어른, 제가 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빌려드리겠습니다. 제 말에 안사돈과 며느리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정말입니까, 사부인? 정말 감사함.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안사돈의 말을 끊고 변호사가 만들어준 서류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저도 이 나이에 빈털터리가 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사돈 회사의 토지와 주요 설비에 제 이름으로 근저당을 설정해야겠습니다. 물론 빌려드린 돈을 모두 갚으시면 깨끗하게 풀어드릴 겁니다. 이건 그냥 만약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일 뿐입니다. 제 말에 바깥사돈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도 잠시 그는 이내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허허,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사부인, 저희가 어찌 사부인의 그 큰 은혜를 잊겠습니까? 이건 당연한 절차입니다. 어서 도장 가져오게. 그들은 서류의 자세한 내용은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돈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근저당이라는 무서운 단어가 가진 진짜 의미 따위는 당장의 위기를 넘기고 싶은 절박함 앞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안사돈과 며느리 역시 그저 일이 해결되었다는 안도감에 고개를 주걱거릴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을 건 위험한 계약은 일사천리로 끝이 났습니다. 며칠 뒤 은행에서 거액의 대출금이 나왔습니다. 제 평생의 무게와도 같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사돈의 회사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이체 완료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가락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내외가 케이크와 꽃다발을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희 다 살았어요. 지아는 예전에 싹싹한 며느리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에 그간의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아들 민준이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환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어머니,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활짝 웃는 아들의 얼굴을 보니 그래, 잘한 일이다 싶었습니다. 내 건물 하나가 뭐 대수랴. 내 아들이 저렇게 웃을 수만 있다면 내 전 재산이 아니라 내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지.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사돈의 회사는 기적적으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급한 불을 끄자 일은 다시 순조롭게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돈네 식구들은 한동안 저를 하늘처럼 떠받들었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와 비싼 선물을 안기고 제 해장국집 일도 마치 자기 가게인 양 열심히 도왔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저는 근저당이라는 껄끄러운 족쇄를 채워둔 것이 미안해질 정도였습니다. 그래, 역시 내가 사람을 잘못 보지 않았어. 괜한 걱정을 했구나. 그렇게 마음을 놓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사돈의 회사가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켰다며 모두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고급 한정식집의 별실에서 오랜만에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자 바깥 사돈의 목소리가 한껏 커졌습니다. 하하, 역시 위기가 곧 기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 일로 우리 회사가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곧 예전 명성을 되찾을 겁니다. 모두가 박수를 치며 기뻐했습니다. 저 또한 흐뭇한 미소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바깥 사돈이 제게 술을 따라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사부인, 이제 회사도 안정되었으니 슬슬 그 서류는 정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보기에도 좀 그렇고 직원들 보기에도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 순간 시끄럽던 식당의 모든 소음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제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돈을 갚은 것도 아닌데 이제 겨우 한숨 돌렸을 뿐인데 벌써부터 그 족쇄를 풀어달라니.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사돈어른. 약속한 돈만 다 갚으시면 제가 당장이라도 풀어드려야죠. 제 말에 바깥 사돈은 멋쩍게 웃으며 말을 돌렸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 스쳐 지나가는 아주 잠깐의 껄끄럽고 귀찮다는 듯한 표정을, 그리고 그 옆에서 고개를 미세하게 끄덕이는 안사돈의 모습을.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작고 차가운 의심의 싹이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맑은 물이 담긴 유리컵에 검은 잉크 한 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처음에는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하지만 이내 실처럼 번져나가며 결국 투명했던 물 전체를 혼탁하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날 저녁 사돈이 던진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속에 떨어진 바로 그 잉크 한 방울이었습니다. 슬슬 그 서류는 정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 말이 며칠 동안 제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애써 그 말을 잊으려 했습니다. 술김에 한 말일 것이다. 급한 불을 끄고 나니 이제 제대로 된 경영인으로서의 체면이 신경 쓰이기 시작한 것이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연기는 그리 쉽게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때로는 거짓말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돈네 식구들의 태도는 제 의심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얼마간은 저를 은인 대접하며 주말마다 찾아오던 그들의 발길이 눈에 띄게 뜸해졌습니다. 찾아올 때마다 양손 가득 들고 오던 값비싼 선물들은 어느새 성의 없는 과일 상자 하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갚아야 할 빚의 이자를 치르는 사람처럼 의무적이고 형식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하루는 며느리 지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서였습니다. 세아가 잘 지내니? 요새 통 얼굴 보기가 힘드네. 아, 어머니. 저희가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요. 주말에도 출근해야 할 판이에요. 예전 같았으면 어머니 보고 싶어요. 금방 갈게요. 라며 애교를 부렸을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지아의 목소리는 사무적이고 차가웠습니다. 마치 귀찮은 전화를 받은 사람처럼요. 그래도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녀야지. 민준이도 고생이 많겠구나. 회사 일은 좀 어떠니? 우리 아들이 도움이 많이 되고는 있니? 제가 아들 안부를 묻자 지아는 잠시 머뭇거리는 듯 했습니다. 네, 뭐 열심히 하고는 있어요. 근데 어머니, 민준 씨가 아직 회사 시스템이나 일 처리 방식에 익숙하지 않아서 아빠가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익숙하지 않다니? 제 아들은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대기업에서 능력을 인정받던 인재였습니다. 그런 아들이 이제 막 부도 위기를 넘긴 중소기업의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다니요. 그것은 명백한 무시이자 깎아내림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세아가. 우리 민준이가 어떤 앤데.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대기업이랑 저희 같은 중소기업은 완전히 달라요. 어머니는 사업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잖아요. 아무튼 저희가 알아서 잘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 바빠서 이만 끊을게요. 사업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잖아요. 그 말이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후볐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평생을 구르며 이 건물을 올린 나에게 사업을 안 해봤다니. 뚝 하고 전화는 끊겼고 저는 한동안 멍하니 수화기만 들고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 주 주말 아들 녀석이 혼자 저를 찾아왔습니다. 지아는 중요한 약속이 있다며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지난번보다 더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밝은 척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한 상 가득 차려주었습니다. 민준아,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니?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 제 물음에 아들은 밥숟가락만 뒤적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어미 눈을 속이려고. 혹시 장인어른이 너 힘들게 하시니? 제 조심스러운 질문에 아들은 결국 참았던 말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회사에서 그냥 겉돌고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회의에는 저를 부르지도 않고 새로 시작하는 프로젝트는 저만 빼고 다 아는 눈치예요. 제가 의견을 내도 다들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고요. 뭐, 그게 정말이야? 장인어른께서 제가 아직 배울 게 많다면서 당분간은 현장이나 돌면서 분위기 파악이나 하라고 하시네요. 제가 하던 일도 다른 사람에게 다 넘기셨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 제 미래를 통째로 던진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이제 와서 배울 게 많다며 현장이나 돌라고 하다니. 그것은 명백한 좌천이자 따돌림이었습니다. 토사구팽이라는 무서운 단어가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지아는 뭐라고 하니? 지아는 자기 아빠 방식이 있으니 그냥 믿고 따르래요. 자꾸 제가 불평하면 자기만 중간에서 힘들다고 하고요.
아들은 힘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주는 것 말고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자는 둥 마는 둥 뒤척이다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속에서 제 건물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터졌습니다. 그날 저는 해장국에 들어갈 우거리를 사러 새벽 시장에 나갔다가 우연히 옛날 시장 동료를 만났습니다. 수다를 떨던 중 그녀가 무심코 던진 말이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어이, 김 사장. 사돈네 회사가 아주 잘 나가나 봐. 오늘 신문에 났던데. 주식회사 태양산업이라고 유명 호텔에서 창립 기념식이랑 신제품 발표회 연다고 아주 거창하게 하더만. 네, 창립 기념식이요? 금시초문인데. 어머, 몰랐어? 사돈댁인데? 사위가 아주 큰일 했다고 인터뷰도 실렸던데. 사진 보니까 아주 늠름하더만.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으로 그녀가 내민 신문을 받아들었습니다. 경제면 한 구석에 정말로 사돈의 회사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위기 극복한 주식회사 태양산업, 신기술로 제도약 날개라는 거창한 제목 아래 활짝 웃고 있는 박가사돈과 안사돈, 그리고 그 옆에 바싹 붙어있는 며느리 지아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에는 이번 위기 극복의 1등 공신이라며 박가사돈이 직접 스카우트한 젊은 인재 암흑의 상무의 이름이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습니다. 제 아들 민준이의 이름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곧장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너 지금 어디야? 어머니, 저 지금 지방 공장에 내려가는 길인데요. 장인어른께서 갑자기 급한 일이라고. 오늘 내 장인어른 회사 창립 기념식인 거 알고 있었니?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몰랐어요. 저는 전혀 듣지 못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의도였습니다. 내 아들을 이 중요한 날에 일부러 멀리 지방으로 보내버린 겁니다. 자신들의 성공 신화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내 아들의 존재를 완벽하게 지워버리기 위해서 저는 전화를 끊고 곧장 4층 집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장롱 가장 깊숙한 곳에서 제가 가장 아껴두었던 가장 좋은 외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평생 해장국 국물이나 튀기며 살던 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의 심정이었습니다. 신문에 적힌 호텔 이름과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 타고 곧장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호텔 연회장 입구에는 주식회사 태양산업 창립 기념식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하객들을 맞이하며 활짝 웃고 있는 사돈 내외와 며느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치 자기들만의 축제인 것처럼 제 아들의 희생과 제 피눈물이 담긴 돈으로 차려진 위선적인 축제. 저는 차가운 분노를 삼키며 그들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내 아들의 희생과 내 인생을 바친 돈이 저들의 웃음거리로 전락하는 것을 더 이상은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제 눈에는 마치 지옥의 유황불처럼 번들거렸습니다. 귀를 간지리는 우아한 클래식 선율은 제 아들의 비명을 삼키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연회장 입구에서 하객들을 맞으며 웃고 떠드는 사돈 내외와 며느리 지아의 모습, 내 아들의 희생과
내 피눈물이 담긴 돈으로 차려진 저 위선적인 축제의 한가운데를 향해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어머, 사부인.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가장 먼저 저를 발견한 것은 안사돈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떠올랐던 환한 미소는 저를 보는 순간 마치 가면이 깨지듯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당황과 경계심이 뒤섞인 표정, 그 옆에 있던 박갓사돈과 며느리 지아의 시선 또한 제게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당신이 왜 여기에? 라는 노골적인 불쾌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왜 왔는지 정말 모르셔서 물으십니까? 안사돈? 제 목소리는 분노로 잘게 떨리고 있었지만 저는 똑똑히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에 주변 하객들의 시선 몇몇이 이쪽으로 쏠렸습니다. 박갓사돈이 재빨리 제 팔을 잡아 끌며 아무도 듣지 못할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사부인,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일단 조용한 곳으로 가서 놓으시오. 저는 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제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내지르는 악에 바친 소리였습니다. 제 고함에 연회장 입구의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로 집중되었습니다. 박갓사돈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이런 누추한 행색으로 남의 귀한 잔치에 와서 행패를 부리는 거요. 누추한 행색? 그 말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제가 오늘을 위해 장롱 깊숙한 곳에서 꺼내 입은 내 인생 가장 좋은 옷이었습니다. 하지만 번쩍이는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은 그들 눈에는 해장국집 안악의 발버둥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행패라고? 내가 지금 행패를 부리는 것으로 보이시오? 내 아들 민준이는 어디 있소? 이 자리에 누구보다 먼저 서 있어야 할 내 아들은 어디다 처박아 두고 당신들끼리 모여서 웃고 떠드는 거냐고 묻고 있잖소? 제 절규에 며느리 지아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싹싹하고 애교 많던 며느리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경멸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여기서 이러시면 저희 체면이 뭐가 돼요? 어서 돌아가세요. 여긴 어머니 같은 분이 오실 자리가 아니에요. 어머니 같은 분. 그 말이 제 머리를 망치로 내려쳤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 하며 내 품에 안기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저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내 시어미고 내 남편을 낳아준 사람이다. 그리고 내 집안이 망하기 직전에 내 전 재산을 털어넣어 구해준 사람이야.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올 자리가 아니라고? 제 말에 주변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갓사돈의 얼굴은 이제 시뻘건 것을 넘어 하얗게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다는 듯 저를 향해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그만하면 됐습니다. 시끄럽고 돈 몇 푼 빌려준 게 무슨 대단한 벼슬이라도 되는 줄 아시오? 그깟 돈 곧 갚아주면 될 것 아니오. 그깟 돈이라고? 당신들 목숨값이나 마찬가지였던 돈이 이제 와서 그깟 돈이 됐단 말이오? 그래, 그깟 돈. 그리고 똑똑히 들으시오. 사부인이 그토록 찾는 박민준 씨는 오늘부로 우리 주식회사 태양산업 직원이 아닙니다. 내가 내 권한으로 오늘부로 해고했소. 해고. 그 단어가 제 귀에 천둥 소리처럼 울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박갓사돈의 얼굴만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회사를 위해 제 미래를 던진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헌신짝처럼 버려졌다는 말입니까? 제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하는 사이 제게 마지막 비수를 꽂은 것은 다름 아닌 며느리 지아였습니다. 그녀는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제 아버지를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아빠 말이. 그리고 그런 남자랑 더는 못 살아요. 그것은 제가 이 드라마의 맨 처음 전화기 너머로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그 악몽이 지금 제 눈앞에서 현실이 되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며느리를 향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아야, 내가 지금 뭐라고? 똑똑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이제 민준 씨 저한테 필요 없어요. 우리 집안이 어려울 땐 쓸모가 있었지만 이제 아니에요. 수준이 안 맞는 사람이랑 제가 어떻게 평생을 살아요? 수준. 그 단어가 제 이성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지아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 뻔뻔한 얼굴을 한 대라도 후려치지 않고는 제가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손이 며느리에게 닿기도 전에 건장한 호텔 보안 요원 2명이 나타나 제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이거나,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아. 날 놓으란 말이야. 저는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제 힘으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저는 짐짝처럼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눈은 그 세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바깥사도는 못 볼 것을 봤다는 듯 고개를 돌렸고 안사도는 부채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지아는 그녀는 저를 벌레를 보는 듯한 눈으로 가만히, 아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저는 읽었습니다. 이것이 끝이라는 것을. 저는 호텔 밖으로 내팽개쳐졌습니다. 화려했던 외출복은 구겨지고 머리는 산발이 되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제 뺨을 스쳤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부끄러움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멍하니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단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텅 빈 집에 들어서자 온몸의 힘이 탁 풀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몇 번 울리고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이상할 만큼 차분했습니다. 어머니, 민준아 너 괜찮니? 조금 전에 장인어른께 전화 왔었어요. 해고 통보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지아한테서는 이혼 서류 보내겠다는 문자 받았고요. 아들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이 제 가슴을 더 후벼 팠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으면 사람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민준아 내 아들 미안하다. 이 어미가 미안해. 저는 전화기를 붙들고 오열했습니다. 내 잘못된 판단 하나가 내 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숨죽인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먼지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텅 빈 내 건물과 찢겨나간 아들의 심장, 그리고 이제 곧 저를 옥죄어 올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빚더미 뿐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그렇게 한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람은 얼마나 울어야 눈물이 바닥나게 될까요? 그날 밤 나는 내가 평생 흘릴 눈물을 한 번에 다 쏟아낸 것만 같았습니다. 방 한 구석, 낡은 해장국집 간판 불빛조차 꺼진 새벽. 아무리 울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슬픔은 가실 줄을 몰랐습니다. 제 몸 어디에도 힘이 남지 않은 채 나는 바닥에 엎드려 꺾인 풀잎처럼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상하게 어느 순간 울음마저 멎었습니다. 목이 텅 비고 눈이 말라붙고 심장은 시린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식어갔습니다. 내 모든 감정이 바싹 얼어붙은 밤처럼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아침 해가 떴을 때 나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에 남은 눈물 자국만 빼면 속에는 더 이상 흐느낌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 한가운데 흔들림 없는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을 뿐입니다. 아들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는지 떡진 머리로 내 집에 찾아와 마루 구석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웬일인지 녀석은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게 가라앉은 검은 그림자 같은 침묵이 아들의 얼굴을 덮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옆에 앉혔습니다. 한참 말을 잇지 못하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어젯밤 내가 받은 문자 이혼 서류 정말 온 거니? 아들은 말없이 휴대폰을 내미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한 줄의 문자와 첨부된 이혼 합의서 사진이 적나라하게 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최종 결정이에요. 바로 도장 찍어주세요. 더 미련 둘 거 없으니까. 한때 내 딸처럼 여겼던 지아가 이젠 한마디의 설명도 없이 내 아들을 내던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희한할 만큼 모든 것이 선명했습니다. 민준아, 이대로 무너질 거니? 내 목소리가 이토록 담담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게 나도 놀라웠습니다.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넌 아직 젊다. 쓰러진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면 된다. 하지만 나는 이제 물러설 곳이 없다. 나는 조용히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 줄 알았다. 근데 아니다. 어미로서 마지막까지 내 편에 선다. 이 어미가 절대로 내 인생을 이렇게 끝내게 두진 않을 거다. 아들은 고개를 들고 내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나는 힘껏 눈을 맞추었습니다. 흔들림 없는 눈동자에 아들은 잠시 눈을 내리깔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간 탈진한 몸에 언제 그런 힘이 남아 있었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탁한 아침 햇살을 맞으며 나는 동네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변호사의 이름은 오 변호사였습니다. 처음 건물 담보며 근저당권 서류를 쓸 때부터 그는 가장 신중하고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오 변호사가 나를 반겼습니다. 어머님, 웬일이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나는 오 변호사 앞에 앉아 지난 며칠의 일을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회사에서 쫓겨나고 며느리에게 어떻게 버림받았는지, 그리고 내 모든 피와 땀이 녹아든 건물도 빚더미에 앉게 생겼다는 사실까지도. 오 변호사는 내 말을 조용히 다 듣고 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많이 힘드셨겠네요. 그런데 아직 근저당권이 살아 있습니다. 이게 최고의 보험이라는 것 잘 아시죠? 네, 변호사님. 그래서 왔습니다. 제 피눈물값 갚아주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 어쩌면 좋겠습니까? 내 목소리는 유리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오 변호사 또한 내 결의에 흐트러짐이 없음을 읽은 듯 단호한 눈으로 서류철을 넘겼습니다. 간단합니다. 상대가 이미 계약 조건을 위반했거나 추가로 대출금 상환의 징후가 명확하다면 언제든 근저당권 실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절차는 최대한 정교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무슨 말씀, 무슨 대화든 모두 기록하세요. 증거 하나라도 더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오 변호사의 말이 내 머릿속에 맑고 단단히 박혔습니다. 나는 간밤 종일 뒤척이며 쓴 복수의 시나리오를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사돈과의 통화, 회사 경영 상태, 사돈 집안에 숨겨진 빚, 그리고 혹여나 있을 며느리의 약점까지.
단 한치의 방심도 남겨둬선 안 되겠다고 나는 지독하게 메모지를 파고 또 팠습니다. 이 싸움 정당하게 이깁니다. 저 사람이 감히 어머님한테 했던 모든 말과 모욕 싹 다 서류에 남겨주세요. 녹음, 문자, 이메일 가능하면 전부요. 나는 고개를 끄덕인 후 사무실을 나서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제 울 시간은 끝났다. 내 인생, 내 아들 인생, 내 놈들한테 더 이상 욕보이지 않는다. 이후의 며칠은 내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 바쁜 하루하루였습니다. 나는 해장국집을 최소한만 돌보고 대부분의 시간을 탐문과 정보 모으기에 쏟았습니다. 시장에서 밤낮 없이 부지런히 발품을 팔았다 보니 누가 누구와 무슨 거래를 하는지 어떤 소문이 돌고 있는지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들려온 이야기들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추악했습니다. 주식회사 태양산업은 표면상으론 위기를 넘긴 것처럼 보였으나 실상은 내 피 같은 돈이 아니었으면 금세 무너졌을 허울뿐인 위태로운 재무 상태였다는 것도 알았고 바깥사돈이 다시 은행권 대출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오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계약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담보 요청이나 탈법적 자산 이전을 시도하면 그것만으로도 소송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해집니다. 나는 밤마다 사돈에게 정중을 가장한 문자와 통화를 보냈습니다. 돈 상환 계획서, 회사 재무 내역 문의, 내 이름이 들어간 근저당물의 이동 기록까지. 사돈은 점점 더 답을 회피했고 며느리 역시 연락을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련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음을 알았으니까요. 내 안에서 피어오르던 분노는 이제 단단한 얼음처럼 차분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아들은 여전히 무기력하게 소파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어미가 누구냐? 지켜보다가 기회가 오면 살점이라도 물어뜯는다. 우리가 인간 대접 못 받고 버려지는 순간 그 값 내가 다 받아낼 거다. 아들은 처음엔 나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봤지만 내 말에 힘을 얻은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다시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계약서, 녹취, 증언, 증거. 내 인생의 모든 악착 같음과 집념을 한데 모아 무너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 마지막 전투라는 걸 알기에 나는 한치의 빈틈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민준아, 이제 울지 마라. 내 어미가 다 불살라서 저 인간들 인생을 반드시 우리 밑바닥까지 끌고 내려줄 테니. 그 밤 나는 처음으로 눈을 감고 잠이 들었습니다. 울지 않고 한 방울 눈물도 흘리지 않고 차갑게 또 단단하게 다음 전장을 기다리며. 사냥꾼은 섣불리 움직이지 않습니다. 먹잇감이 제 함정 안으로 완전히 들어와 목에 밧줄이 걸리는 그 순간까지 숨을 죽이고 기다릴 뿐입니다. 저는 지난 몇 주간 그런 사냥꾼의 심정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제 함정 가장 깊숙한 곳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계기는 오 변호사에게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였습니다. 어머님, 드디어 꼬리가 잡혔습니다. 주식회사 태양산업의 최만식 사장이 우리가 근저당을 설정해 둔 공장 부지를 다른 업체에 몰래 매각하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계약금까지 오고 간 모양입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이자 배임 행위입니다. 지금이 칼을 뽑을 때입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구준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곧 벌어질 그들의 피눈물을 예고하는 것처럼.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오 변호사의 사무실에 다시 앉았을 때 제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시작하시죠. 제 말에 오 변호사는 기다렸다는 듯 법원에 제출할 서류 더미를 제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근저당권 즉시 실행 신청서. 그 서류의 맨 끝에 저는 제 이름을 쓰고 제 평생의 무게가 담긴 도장을 찍었습니다. 꾹 하고 찍히는 붉은 인주의 감촉이 마치 그들의 명주를 끊는 소리처럼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심판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그날 제 해장국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게 안은 점심을 먹으러 온 손님들로 왁자지껄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모든 신경은 지금 이 시간 주식회사 태양산업에서 벌어지고 있을 그 광경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번쩍이는 외제차를 타고 골프장으로 향하던 박갓사돈 최만식의 휴대폰이 불이 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법원에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뭐, 법원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공장에 빨간 딱지가 붙고 있습니다. 모든 기계 전원을 내리라고 합니다. 박갓사돈은 골프채를 든 채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을 겁니다. 그의 머릿속에 그가 그깟 서류라며 무시했던 먼지 쌓인 계약서 한 장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같은 시간 주식회사 태양산업 공장 안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법원 집행관들이 들이닥쳐 공장 정문에 압류라고 적힌 거대한 공고문을 붙였습니다. 기계 소리로 시끄럽던 공장 내부는 순식간에 적막에 휩싸였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본 법원은 채권자 김현숙 씨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 주식회사 태양산업 소유의 아래 자산에 대한 압류를 집행한다. 집행관의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빨간 딱지라고 불리는 압류물 표목이 공장의 심장과도 같은 기계들 위로, 사무실 집기 위로, 심지어 사장실 문 위로 자비 없이, 인정사정 없이 착, 착 소리를 내며 달라붙었습니다. 한때는 수십억을 호가하던 그 기계들은 이제 그저 고철 덩어리나 다름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던 안사돈과 며느리 지아도 비명 같은 전화를 받았을 겁니다. 그들의 손에 들려있던 명품 쇼핑백들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을 겁니다.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그들은 곧 제게 달려올 것이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 해장국집으로.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손님에게 깍두기 그릇을 내어주며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리며 세 사람이 뛰어들어왔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박갓사돈, 넋이 나간 얼굴에 안사돈, 그리고 하얗게 질린 며느리 지아. 그들의 모습은 며칠 전 호텔 연회장에서 보았던 그 화려하고 오만했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마치 지옥에서 막 기어나온 폐잔병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부인, 박갓사돈이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제게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앉은 테이블에 닿기도 전에 그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안사돈과 지아 역시 그 뒤를 따라 무너져 내렸습니다. 두 번째였습니다. 그들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은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연기였지만 지금은 현실이었습니다. 사부인, 이게 무슨 짓입니까?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박갓사돈이 눈물 콧물을 쏟으며 악을 썼습니다.
저는 끓고 있던 해장국 뚝배기를 내려놓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서서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소? 나는 내 돈을 받겠다고 했을 뿐인데 내 돈으로 당신들 목숨을 살려줬더니 돌아온 건 내 아들을 길바닥에 나앉게 한 배신 아니었어? 제 말에 안사돈이 기어오는 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사부인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이것만은 거두어 주십시오. 회사가 멈추면 저희는 정말로 끝입니다. 그때 제 눈에 며느리 지아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쥐 죽은 듯이 떨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지아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세아가 아니지. 이제 지아 씨라고 불러야 하나? 제 목소리에 지아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고개 들어봐. 내 눈 똑바로 쳐다보고 말해봐. 내가 그랬지. 수준이 달라서 내 아들이랑은 더는 못 살겠다고. 지금 보니 정말 수준이 다르긴 다르구나. 나는 내들처럼 은혜를 원수로 갚는 짓은 안 하고 사니까. 제가시 돋친 말에 지아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바깥사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당신은 그랬지. 돈 몇 푼 빌려준 게 벼슬이냐고. 그깟 돈 금방 갚아주면 될 것 아니냐고. 그래, 그깟 돈. 이제 당신 목숨값보다 비싸진 그깟 돈 한번 갚아보시지. 당신 평생을 바쳤다는 그 회사가 이제 통째로 내 손에 들어오게 생겼는데 기분이 어떠시오? 바깥사돈은 대답 대신 잘못했습니다. 여사님, 회장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라며 바닥에 머리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통쾌하고 가장 잔인한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내 아들이 흘린 피눈물 값이요. 당신들 평생을 바쳐도 다 갚지 못할 빚이지. 그러니 이제 그만 꺼지시오. 내 가게 물 더럽히지 말고.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보듯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가게 안의 손님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이 기막힌 막장 드라마의 결말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자리로 돌아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방금 들어온 손님을 향해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로 드릴까요? 제 등 뒤에서 세 사람의 처절한 통곡 소리가 해장국 끓는 소리에 묻혀 서서히, 아주 서서히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심판은 끝났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바다는 거짓말처럼 고요했습니다. 제 등 뒤에서 들려오던 세 사람의 처절한 통곡 소리는 어느새 멀어져 갔습니다. 가게 안을 가득 채웠던 숨막히는 긴장감도 손님들이 모두 빠져나간 가게 안에서 희미하게 흩어졌습니다. 저는 텅 빈 가게 한가운데 서서 창밖을 보았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비는 그치고 잿빛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속이 후련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통쾌함 뒤에 찾아온 것은 깊고 서늘한 허무함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키고 싶었던 것도 죽으림을 다해 파멸시키고 싶었던 것도 결국은 모두 사람 때문이었는데 그 모든 관계가 산산조각 난 자리에 저는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4층 집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아들 민준이가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제 가게에서 벌어진 모든 소동을 위에서 다 듣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들의 얼굴은 제가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슬픔도 절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깊은 상처를 딛고 일어선 사람의 단단하고 고요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들은 제 앞에 서서 아무 말 없이 저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저 때문에 어머니가 독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아들의 말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다, 민준아. 어미는 원래 독한 법이다. 내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라도 될 수 있는 게 어미야. 그러니 너는 죄책감 같은 거 갖지 마라. 아들은 제 말에 대답 대신 제 손을 잡은 채로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기겁하며 아들을 일으키려 했지만 아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부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주신 이 두 번째 인생, 다시는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저 이제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어머니도 이제 그만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세요. 아들은 제 손등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들의 뜨거운 눈물이 제 손등 위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지난날의 절망과 무력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뜨거운 맹세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어깨를 말없이 감싸 안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서로의 온기에 기댄 채 긴 어둠의 터널을 함께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오 변호사에게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주식회사 태양산업의 공장 부지와 기계 설비들은 경매를 통해 모두 매각되었습니다. 제가 빌려주었던 원금과 제 건물을 담보로 얻었던 대출의 이자, 그리고 그동안의 모든 법적 비용을 제하고도 제 손에는 상당한 액수의 돈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법원이 인정한 제가 받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이었습니다. 사돈네 식구들은 그야말로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살던 호화로운 집도 번쩍이던 외제차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제게 빌렸던 돈보다 훨씬 더 불어난 새로운 빚더미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눈앞에서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돈을 찾아 아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민준아, 이 돈 받아라. 아들은 기겁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떻게 이 돈을 받아요? 이건 어머니 돈이잖아요. 내 돈 아니다. 이건 내 눈물값이고 내가 잃어버린 시간 값이다. 그러니 이건 내 돈이야. 저는 아들의 손에 통장을 억지로 쥐어주었습니다. 이 돈으로 다시 시작해라. 크고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다. 작고 보잘것 없어도 괜찮아. 대신 정직하게 내 땀으로 내 힘으로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다오. 그게 이 어미의 마지막 소원이다. 아들은 한참 동안 통장을 내려다보더니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다시 예전의 총명하고 반짝이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도시의 한적한 변두리 작은 사무실 건물 앞에 저와 아들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건물 벽에는 하얀색 간판이 새로 걸리고 있었습니다. 해밀 상사. 해밀은 비가 온 뒤에 맑게 갠 하늘을 뜻하는 순우리 말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직접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우리의 지난 날처럼 모진 비바람이 지나고 이제는 맑게 갤 날만 남았다는 의미겠지요. 저는 간판을 다는 인부들에게 따뜻한 음료수를 건네며 사무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책상 몇 개와 전화기가 전부인 초라한 사무실이었지만 그곳은 세상 그 어떤 대기업보다 더 희망차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직원이라고는 아들과 아들의 옛 동료 2명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지글지글 뚝배기 끓는 소리가 정겨운 제 해장국집. 점심시간이 되자 아들이 넥타이를 반쯤 푼 편안한 차림으로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어서 와라, 내 아들. 저는 가장 맛있는 부위만 골라 담은 뜨끈한 뼈다귀 해장국을 아들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밥 한 공기를 뚝딱 말아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지난 몇 달간의 지옥 같던 시간들이 마치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인생이란 참 모를 일입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며느리의 배신이 내 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약이 될 줄이야. 내 전 재산을 날릴 뻔했던 그 위기가 우리 모자를 더 단단하게 묶어주는 밧줄이 될 줄이야. 저는 가끔 그날의 일을 떠올립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그 잔인한 목소리, 호텔 연회장에서 저를 벌레 보듯 하던 그 차가운 눈빛. 그 기억들은 아마 평생 저를 따라다니겠지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제 옆에서 든든하게 자기 몫을 해내고 있는 아들을 보면 그 모든 상처가 봄눈 녹듯 사라지니까요. 찢어졌던 편지는 다시 붙지 않지만 찢어진 상처에는 새살이 돋아나는 법입니다. 저는 배웠습니다. 진정한 힘이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어미의 사랑이란 자식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눈물을 닦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의 발밑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당신의 목숨과도 같은 자식이 당신의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다면 당신은 과연 어디까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저 제 아들이 밥 잘 먹고 두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기를 바랐을 뿐인 평범한 어미일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 아들은 다시 웃고 있습니다. 그것이면 제게는 충분합니다. 정말로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어머니의 숭고한 희생이 어떻게 끔찍한 배신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절망의 끝에서 한 사람이 어떻게 모든 것을 되찾고 다시 일어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용서 대신 정의를 택했습니다. 무너진 아들의 세상과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 위한 가장 처절하고도 위대한 선택이었습니다. 인생에는 누구나 크고 작은 배신과 마주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돈 내외처럼 탐욕에 눈이 멀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기도 하고, 한때의 주인공처럼 배신감과 분노에 사로잡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되는 깊은 절망의 밤을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주저앉아 눈물만 흘릴 것인가, 아니면 그 눈물을 닦고 다시 일어설 힘을 찾을 것인가.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우리의 내일은 바로 오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모진 비바람이 불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어머니와 아들의 이야기가 그 비를 피할 우산이 되진 못하더라도 비가 그친 뒤 맑게 갤 하늘을 기다릴 수 있는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위로로 가득하길 바랍니다.